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아유 세상에 왜 이렇게 덥습니까? 푹푹 뜁니까? 열대야 어제도 열대야. 아이고 진짜. 예 바로 시작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강원 강릉시 대관령 휴게소에서 자 보세요. SUV 차량이 휴게소 안 식당가로 돌진을 했습니다. 14명이 다쳤고요. 상처가 심한 10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80대였습니다. 음주나 약물이 아닌 급발진도 아닌 페달 5 조작 때문이었다는군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갑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울 4호선 풍경입니다. 멀쩡하게 생겨서 4칸을 차지하고 저렇게 뻗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인간아 하신 안수민님. 자, 지난주 남양주 시장기 태권도 대회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아이들이 주광덕 시장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등등 온갖 찬사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지 뭐예요. 아무리 시장 주최 대회라지만 좀 적당히 좀 합시다 하신 하재성님. 자, 경남 진주시 금산면 도로입니다. 이 포터 차량 2대가 왕복 2차선 도로를 저렇게 다 틀어막고 주차해놓고서는 차주는 어디론가 가버려서 차가 이렇게 쭉 막혀 있더라니까요 하신 김영진님. 하하. 자, 25년간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 왔습니다. 순천향대 식품영양학과 88학번 친구들아 너무 보고 싶다. 얘들아 이 사진 보면 꼭 좀 연락 주라 하신 최유나님. 자, 그리고 박재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볼까요? 자, 여교사와 초등생의 썸. 이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죠? 자, 요즘 영화, 드라마 원작이 대부분 인기 웹툰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한 웹툰의 드라마 제작 소식이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솔직히 저는 그런 웹툰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웹툰, 양 앵커가 제목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입니다. 와우. 여교사와 초등학생 제자 사이의 연애 감정을 소재로 한 이야기인데 지난달 27일 한 제작사가 이 웹툰에 대한 판권 계약을 마무리하고 드라마 제작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이 발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좀 들여다보면요. 연인과 이별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게임 속에서 만난 캐릭터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썸을 타게 됩니다. 이 캐릭터의 플레이어가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웹툰이 연재됐던 당시에도 소아성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성현 감독이 연출, 옥탑방 고양이 등 유명 연극 극본을 쓴 정세혁 작가가 대본을 맡았고요. 구체적인 편성이나 방영 일정이나 또 출연할 배우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누리꾼들은 물론이고 교육계에서도 비판과 함께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옛날에 드라마 로맨스 기억하십니까? 그 김하늘 씨가 여교사로 나오고 이 고등학생 제자를 때리면서 난 선생이고 넌 제자야. 그때도 그게 엄청난 논란이었거든요. 네. 이 초등생입니다, 이거. 네. 이거는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학부모,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뭘 알아요. 남자애들은 더 철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약간 연애 대상을 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권의 문제도 분명히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위, 그다음에 정말 높은 도덕성, 그리고 특별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에게 이제 늘 이제 지켜드려야 되는 건데, 네, 이런 거 좀 너무 교권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루밍 성범죄 이런 것도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원작 작가와 웹툰 담당자는 여기서 뭐 연애 감정이 있는 건 맞지만 뭐 정말 사귄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제목에서 나오는 초등학생도 이 주인공 초등학생이 아니고 다른 캐릭터를 얘기한다고는 하는데 갸우뚱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무궁화와 태극기 때문에 뭐 어쨌다고요? 자, 일본을 방문한 어느 스웨덴 유튜버가
일본 공항에서 겪은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일본 공항 입국줄에 줄을 서 있었어요. 제가 여권을 내고 담당 직원이 제 얼굴을 보고 발을 딱 보니까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이런 무궁화랑 태극기 쳐다보면서 왜 외국인이 한국 상징을 문신으로 새깁니까? 문신 막 이렇게 역겹게 막 쳐다보면서 이건 보통 한국인만 합니다. 그리고는 저를 따로 데리고 보안 인터뷰 방으로 안내했거든요. 하얀 벽, 카메라 돌아가고 책상 하나, 직원 2명. 제가 진짜 북가는 줄 알았는데 그 직원들은 저의 문진 엄청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누가 막 권유한 거냐? 뭐 한국에서 어떤 활동했냐? 이상한 질문 저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막 30분 동안. 그래서 나 막 계속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막 진짜냐? 그래서 여러분 딱 그 일본인 직원 쳐다보면서 이 태국이랑 무궁화 그냥 단순한 디자인 아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보는 시간 그곳에서 느낀 따뜻함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제 마음을 표현한 문신이거든요. 딱 그 말을 하니까 그 직원이 저희 여권 한번 막 이렇게 빨리 다시 확인하더니 입국해도 좋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자기들이 저 양반이 태극기랑 무궁화 타투하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아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제보자 정말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제보자는 한국에서 약 7년 동안 살다가 지금은 호주에서 지내고 있는 스웨덴인으로 일상 브이로그,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올리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얼마 전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가 일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일본인 직원이 제보자의 팔에 있는 태극기 문신을 보고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왜 외국인이 한국 국기를 문신으로 새겼냐? 이렇게 묻고는 제보자를 보안 인터뷰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방에서 제보자는 직원 2명에게 누가 문신을 강요했냐,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냐 이런 압박적인 취조를 약 30분 동안 받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분께서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는데, 자 원래 방송 심의 규정상 문신은 이렇게 모자이크 블러를 쳐야 되는데 박 변호사님, 네. 태극기 문신 가릴 필요 없잖아요. 저거를 가릴 필요는 사실 없죠. 혐오감을 주는 그 정도 그런 건 모르겠지만 태극기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 피고 또 지도 그 무궁화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문신을 한 이유가 그냥 이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 역사, 상징, 의미를 공감했기 때문에 몸에 새겼다고 합니다. 아 스웨덴 분이? 스웨덴 분인데 아이고야. 태극기, 상징, 무궁화. 근데 사실 이걸 새기고 다니다가 이번 일본 가서 그런 일 겪고 상당히 처음 겪는 일이라서 정말 서글퍼졌다고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상징할 수 있는 2가지 꽃하고 태극기 아니겠습니까? 저걸 몸에 새겨준 감사의 말씀을 그래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 놀랍습니다 진짜.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술 취해 우당탕탕. 자, 술에 취해 버린 황당한 행동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캄캄한 새벽 한 남성이 저벅저벅 자, 인도 끝에 놓인 저 음식물 쓰레기통을 잡고 휙 와르르 쏟아진 음스들. 자, 그 와중에 깨끗한 건 알아서 폴짝 뛰어넘어갔어요 지금. 자, 이내 또 다른 쓰레기통 포착.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자, 휙 또 휙. 휙! 기어이 또 죄 없는 쓰레기통만 철퍼덕! 자, 그러면서 비틀비틀 사라지고 마는데요. 자, 저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더러워서 피하는 거. 지는 그렇게 깔끔 떨면서 치우는 사람 어쩌라고요? 네, 어제 새벽 전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가게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보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봤더니 길거리에 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다 쓰러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CCTV 영상을 돌려봤더니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새벽에 어떤 술 취한 남성이 와가지고 쓰레기통 2개를 다 넘어뜨렸습니다. 당연히 지금 저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길바닥에 나오고 말았는데 제보자 가게의 음식물 쓰레기통 그리고 옆집에 있는 초밥 가게의 음식물 쓰레기통이었는데요. 사실 누가 보복을 하거나 뭐 아니면 불만이 있어서 저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없는데 그냥 술 취해가지고 한 걸로 보여요. 굉장히 좀 제보자도 당황을 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만 누가 했는지 아직까지 특정을 못했습니다. 결국 엎어진 쓰레기는 제보자가 직접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죠. 자, 이번에도 처벅처벅 걸어온 남성 주변을 한번 쓱 보더니 어깨 한번 빙빙 풀어주고요. 자, 벽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팍! 보셨습니까? 자, 휙! 와, 완전히 마운드에서 던지는 듯이 포수 없는 유리문은 그만 저렇게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데요. 박 변호사님, 네. 술만 마시면 꼭 저렇게 됩니다. 그래요. 야구 지금 투수를 하고 싶으면 운동장이나 뭐 야구장, 연습장에 가면 되는데 술에 취해서 지금 저런 행동을 했는데 실제로 제보자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저렇게 야구 모습으로 이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깨버렸는데 CCTV에 얼굴이 포착이 되긴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깨고 나서 다시 편의점으로 가서 또 술을 또 마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 CCTV로 확인은 해보니까 처음 본 얼굴이긴 한데 결제한 내역이 있다고 해요.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경찰에서는 금방 잡힐 것 같고 수리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 보면 볼 수도 있으니까. 예. 55만 원인데요. 아이고야. 영업을 못했어요. 맞아. 영업 손해 합쳐서 200만 원이 넘다고 하니까 준비하세요. 예, 좋습니다. 당첨.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축의금이 뭐길래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제겐 학창시절부터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는 동네 친구 무리가 있는데요. 자주는 못 봐도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있으면 종종 모이는 사이입니다. 그중 한 친구의 누나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친구는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인 곳에서 누나가 너희 그냥 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라며 청첩장을 나눠줬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그날 또 밥을 산 건 아니고요. 참고로 친구의 누나와 저는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친구들이 모두 참석을 한다고 하길래 저 혼자 빠지기 미안해서 약속 시간까지 미루고 참석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결혼식을 보고 뷔페에서 식사까지 하고 갔고 저는 식만 간단히 보고 식사 없이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따로 축의금을 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사를 한 친구들은 모두 10만 원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나 결혼식 이후에 그 친구가 축의금을 낸 친구들만 따로 모아서 와줘서 고맙다며 뒤풀이 식사를 대접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지훈이는 축의금을 안 냈더라. 솔직히 실망이다. 다시 보게 됐다며 제 뒷얘기를 했다고도 하네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이후로 그 친구와 더 이상 웃으면서 볼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나름 시간 내서 축하해주러 간 건데 축의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야, 수호 이 인간 이거 진짜 웃기네. 야, 뭐 나한테 실망해? 다시 봐. 야, 너 그날 뭐라고 했어? 너네 누나가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라 했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오라며. 야, 양심상 뷔페만 축 내고 갈 수가 없어서 배고팠지만 밥 안 먹고 그냥 가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너 친구도 아니야 임마. 동그라미입니다. 좋습니다. 이 구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구도. 자, 다음 친구입니다. 야, 지훈이 인간 진짜 황당하네. 누가 할 소리를 네가 다 하고 앉았어. 뭐 뷔페만 축 내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가줬다고? 아유, 눈물 나게 고마워라. 야, 그냥 축의금 내고 먹을 생각은 안 들디? 다른 애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10만 원 내고 먹었겠냐? 야, 이건 마음가짐 성의의 문제잖아. 넌 친구도 아니야 말입니다. 자, 일단 소 변호사님부터요. 네, 친구가 축의금 낸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또 식사하고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와라. 뭐 축의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 그게 진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를 가릴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누나잖아요. 누나 친구. 동네 친구들이고 누나의 결혼식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그냥 와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은 달라요. 일단 결혼식에 가면
무조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축의금은 내는 게 이제 룰이죠. 네, 그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손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분 아직 20대니까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도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지만 그 친구라는 분은 좀 나빠요. 분명히 마음 편하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와, 그냥 누나가 그냥 오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헷갈려서 못 낼 수도 있으면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왔던 친구는 다 고마운 거죠. 어쩜 그렇게 쏙 빼놓고 돈 낸 사람들만 밥을 또 먹이고 그리고 또 뒤에서 실망했다는 또 이런 욕을 합니까? 친구가 훨씬 나빠요. 자, 박 변호사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요즘 축의금의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약간 입장료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안 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내지요. 근데 그거를 갖고 이렇게 뒷담화라고 하나요? 뒤에서 뒷말하는 거는 사실 이 친구가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 내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쩌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X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본인 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저도 사실 소장님과 또 변호사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 이 친구가 좀 순수한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사회 경험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건 좀 나쁘다. 저도 그 의견에 함께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공푸운님께서 친구 누나 결혼식에 뭐 하러 가냐? 차라리 가지 말지 그랬어. 근데 이렇게 일면식이 없으면 사실 안 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루이비통님은 결혼식이면 축의금을 내는 게 맞다. 하지만 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두 딸까지 성폭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어머니가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며 눈물을 흘렸다는 주장입니다. 이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친족 성폭행 사건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자, 친아버지에게 제보자뿐 아니라 어린 두 딸,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손녀들을 성폭행했다는 제보입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1심 판결문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두껍습니다. 제가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요, 저도 사건 반장을 진행하면서 별의별 사건들, 기록들 봤지만 오늘 이 사건 읽는 내내 쉬었다 읽었다 쉬었다 읽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왜? 너무 역했습니다, 내용이. 자, 박 변호사님, 네. 시작해 주시죠. 자, 9살 때부터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50대 여성의 제보입니다. 이 여성, 본인은 초등학교 2학년, 9살도 당하긴 당했지만 그것을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상한 것을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란 말이죠. 자신의 딸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준으로 보면 손녀입니다. 손녀들 두 딸까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4월 말씀처럼 이 70대 아버지 1심에서 그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친정 식구들, 가족들의 행동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제보를 한 겁니다. 그 사건 다시 얘기해 주면 수십 년 전에 이야기는 합니다. 9살 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몸을 만져서 깨보니까 친아버지였고요. 그 이후는 친아버지가 이 제보자 자고 있을 때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서 추행도 하고 급기야는 성폭행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음란한 그런 어떤 TV물을 보면서 옆에 와서 성교육이라고 하면서 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징그럽다고 하면 성교육이다, 봐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보통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폭력을 당하면 이걸 세상에 알리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응?
아직 너무 어려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무섭죠. 일단 이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성폭행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딸이 조금씩 커가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면 피날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학교 가지 말고 그냥 죽어라고 얘기하면서 때렸어요. 그러니까 성폭행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가정폭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은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요. 성년이 돼서는 이제 드디어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는데 그다음에 이분이 이런 고통의 기억이다 보니까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생활하다가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이 결혼이 말이죠. 결국 이 제보자가 친정에 다시 연락을 한 계기가 되죠. 그렇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혼을 하려면 처가에도 다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해서 몇 년 만에 다시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래를 하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첫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때 큰맘 먹고 친정엄마한테 이 아버지한테 당했던 과거의 그런 성범죄, 성폭행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의 반응이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우선 그러면 그런 일 당했는데 임신을 안 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질 않나? 딸을 걱정하기보다는 이런 좀 비밀로 해야 된다. 평생 묻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제보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이제 아이 태어나면은 나 집에 친정집에 안 데려올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자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제 다 늙었다. 나도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일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는데 제보자가 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만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두 딸을 주말이나 또는 방학 때에 종종 친정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보자께서 생활고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 아이를 돌봐줄 사람, 그래서 친정에 맡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딸로 부족해서 손녀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당시 딸한테도 성폭행 저지른 걸로 부족해서 손녀들한테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당신들은 정말 엉마다. 진정한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애들도 저랑 비슷한 시기 때부터 어쩌면 더 그저께부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쏘아 붙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미친 또라이가 무슨 소리 하다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딱사가 떼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그랬다며 미안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진짜 뻔뻔한 거잖아요. 너무 진짜 속이 뒤집어진. 이 사람들 다 그래요 지금. 제보자는 이 두 딸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친정집에 아이들을 맡겼는데 첫째가 초등생이 되고 몇 년 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첫째의 담임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몸을 만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의 담임생한테. 그래서 사실은 몸이 좀 중요 부위 좀 간질간질하다 이래서 물어보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 안 씻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다고 하고 제보자가 좀 따져 물었대요. 아니 왜 그러냐 하니까 또 그 할아버지는 그런 적 없다고 할머니도 몰랐다라고 잡아뗐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제보자 이 딸 입장에서는 엄마라는 사람 자체가 예전에도 딸의 성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점도 있고 아빠라는 사람도 자기도 지금 성폭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족해서 손녀들까지 성폭행했다. 너무 안전하게 돌보지 않는 게 너무 원망스럽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다만 이때 고소를 하고 싶었는데 첫째가 만약에 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다시 어떤 고통을 겪을 수가 있고요. 첫째 역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그 집만 친정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보면 괜찮다. 그럼 살 수 있다. 이래서 고소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친정과 그렇게 연을 끊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딸까지 안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마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네, 이 제보자 본인도 초등학교 때부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으니까 딸들의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본인처럼 살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제 고소를 결심했는데요. 아버지는 연락처를 아예 바꿨고 어머니는 제보자의 연락처를 차단을 해놔서 부모님과는 전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소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어서 이 제보자가 오빠에게 연락을 합니다. 부모님께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빠가 오히려 네 딸은 네가 지켰어야지 지금 와서 사과 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뭐냐. 사과 못 받으면 그 후엔 뭐 할 거냐. 이렇게 제보자를 탓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어린 시절 제보자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할 때 오빠가 문틈으로 이 모습을 본 적이 있고 그 후로 아빠랑 얼레리 꼴레리 엄마한테 다 말해야지라면서 놀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도 앞서 뭐 몰랐다고는 하지만 오빠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이 제보자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를 알고 있는 오빠가 사과를 받고 싶다는 동생한테 그런 말을 하니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자, 그 아버지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또 마냥 덮으려고 했던 그 어머니란 자 그리고 오빠란 자까지. 자, 그런데 그 오빠라는 사람과의 주고받음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서 제보자는 그 친정 엄마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니한테 당신들이란 소리 들어야 되노? 죄책 감이 없네, 전혀. 내 죄감 없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지. 지하철에 죄책감이 있나? 한동장 내가 함께 해야 되나? 나 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얼마나 니한테 잘못했다 치고. 니 새끼 내가 찾은다고 내가 얼마나 그런 줄 알아? 니 가시나야. 니 새끼나 똑바로 피하라. 니 새끼나 똑바로 피하라. 니 새끼가 어떻게 그걸 안 하는 걸 내두고 볼 때다. 자, 교수님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다들. 네, 너무 심각한 사례입니다. 이제 뭐 아버지는 뭐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정말 가해자고 범죄자고 뭐 아버지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이 어머니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공범입니다. 그리고 제2차 가해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아이가 9살 때, 이 제보자가 9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당했는데 그걸 눈치채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뭐 진짜라도 너무 책임감이 없고 진짜가 아니고 알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정말 어렵게 털어놨을 때는 또 침묵을 강요했죠. 이 여성의 아픔보다는 가족의 체면, 뭐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 체면을 지킨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을 지킨 거죠. 딸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쨌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뭐 어머니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내 딸들한테라도 당당해지기 위해서 나는 이걸 고소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언니가 당한 것을 동생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한테도 이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둘째 딸도 할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네, 정말 그 내용도 들으면 너무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뭐 아이들의 바지에 손을 넣어서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고 아이들의 손으로 자기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고 11차례 성추행을 했는데 여기에 성폭행도 들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뭐 너무 이제 네. 둘째 딸한테는 음란물을 또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는 너희가 예뻐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저희가 제보자의 주장만 가지고 뭐 일방적으로 전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전해드린 겁니다. 자, 지난 4월에 1심 판결 나왔습니다. 징역 15년 선고, 그 아버지란 자한테. 예? 여기 있는 내용 방송 심의 규정상 도저히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손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제보자는 친정부모 모두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어머니는 증거불충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징역 15년 선고됐는데 검사가 징역 10년 구형했어요. 하지만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된 거죠. 그런데 이 1심 판결 선고되니까 이 아버지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행 한번 못 가보고 감옥에서 죽으면 한이 될 것 같다. 울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성폭행 당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위로는커녕 윽박지르더니 이럴 때는 또 울면서 이제 참 탄원서를 요청하는 게 기가 막혔고요. 방송을 통해서 이 친정부모가 얼마나 큰 잘못 저질렀는지 죄책감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하게 됐습니다. 7월 10일에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심이 시작됩니다. 2심 재판부는 저 개인적인 바람은 더 가혹한 형벌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켜보죠. 자,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차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사거리를 막 지났을 무렵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충격이 가해지는데요. 핸들과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자 크게 당황한 운전자. 소방서 앞에 겨우 차를 세웠는데 그 옆으로 트럭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월요일 출근길 아침, 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속도 좀 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9일 아침 8시경에 벌어진 일인데요. 제보자가 인천 서구의 심곡 사거리를 지나면서 출근하던 중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왔거든요. 엄청 막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날도 차가 많아가지고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차가 덜컹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리고 차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차가 안 멈추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핸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고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야, 이거 그냥 있으면 사고 나겠다. 지금 소방서거든요. 네, 소방서 옆에 마침 공간이 있어서 세웠는데 앞에 알고 봤더니 차가 또 지나가죠. 내려서 봤더니 뒷부분이 아주 크게 손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자, 쿵! 자,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브레이크와 핸들이 말을 안 들어. 이거 뭐지? 왜 이래 이거? 자, 근데 그때 그 룸미러를 딱 봤더니 대체 뭐가 룸미러에 비쳤던 건가요?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는데 차가 흔들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고 혹시나 뒤에서 누가 박은 건가 해서 바로 룸미러를 확인했는데 그때 이제 그 화물차가 제 뒤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예 정크가 뒤에서 그렇게 받고 저를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상등을 켜고 옆에 소방서에 이제 길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차를 세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덤프트럭 당연히 저는 사고를 인지하고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른 속도로 그냥 쭉 직진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예요, 교수님? 네, 쿵 소리는 났지만 이 제보자는 추돌 사고라고는 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추돌 사고면 차가 서야 하잖아요. 저쪽도 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차가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브레이크도 들지 않았고요. 핸들도 막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룸밀러를 봤더니 덤프 트럭이 저렇게 뒤에서 붙어서 계속 밀고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와우.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150m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벗어나왔는데 당연히 덤프 트럭도 설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저 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직진해서 갔습니다. 자, 보세요. 오른쪽 화면 흉 그냥 가버립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래서 경찰에 얘기하니까 경찰에 아유 그럴 수가 있냐. 덤프 트럭이 그거 뭐 이렇게 모르고 어떻게 운전하고 또 도망갈 수 있냐라고 해서 블랙박스 이걸 보여줬습니다. 경찰한테. 아이고 경찰도 못 믿었구나. 이게 맞냐고. 이게 과연 맞냐고. 이게 어떻게 덤프 트럭이 치고 도망갈 수가 있냐. 미안하다. 이게 잘못 생각했다라고 당황해 또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야 이거 너무 심하다. 꼭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도 했다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밀고 쭉 가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 그 사이에 뒷범퍼가 다 망가졌고요. 아이고야. 교체를 했습니다. 220만 원 들었는데 일단은 자신의 그 보험으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CCTV 많잖아요. 불박도 있잖아요. 잡아야죠. 자, 그런데 난관을 만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체 모자이크 들어보시죠. 금방 당연히 잡을 줄 알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또 다시 연락을 저는 드렸죠. 근데 이제 그제서 이제 식별이 안 된다. 번호판 식별이 흙먼지에 뒤덮여서 너무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CCTV가 없는 지점으로 이제 가신 것 같다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못 찾겠다. 끊겼다. CCTV가 없어서 못 본다. 진짜 이거 안 보이네? 네, 맞아요. 제보자는 당연히 트럭 운전자가 너무 명확하니까 금방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나서도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 지는 2주가 됐을 때 번호판 식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영상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덤프 트럭의 뒷번호판, 지금 뭐 글씨 보이시나요? 아니요.
진흙 같은 게 묻은 건지 아예 단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더 이상한 건 덤프트럭의 앞번호판인데요. 자, 다음 화면 보시죠. 네,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경찰에 따르면 CCTV에 굉장히 선명하게 찍힌 장면이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번호가 안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저 화면에 제작진이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 번호판만 뿌옇게 찍혀 있습니다. 경찰도 다른 차 번호판은 잘 보이는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가 소방서 CCTV와 또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도 다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경찰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 영상들은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지워지는 바람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트럭 동선을 따라서 CCTV도 확인을 해봤지만 CCTV가 없는 곳으로까지 이동을 해서 중간에 행적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기쁜 소식. 네. 조금 전에 용의 차량 운전자를 차량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운전자가 이때 이 차량을 운전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빌려줬는지. 예. 딴 사람이 운전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블랙박스 가지고 오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트럭에도 블랙박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아마 확인이 가능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 낸 것을 알았는데도 도망갔는지. 그리고 저것도 문제될 겁니다. 지금 번호판이 지금 식별 불가능하잖아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모든 걸 갖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가서 경찰에 방문해서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맞다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손 변호사님 짧게요. 기본적으로 저걸 저렇게 치고 아무리 차체가 높다 그래도 모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몰랐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그 영상과 상황을 볼 때는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 뭐 배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제보자가 다쳤다면은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에 대한 좀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고 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났거든요. 미조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 찾을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잠에서 깼다가 방 안에 들어온 침입자를 발견합니다. 이 여성은 침입자와 몸싸움까지 벌였고 다행히 큰 화는 피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여성이 도리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어머님과 따님이 함께 제보를 주셨어요. 한 남자 때문에 한평생 쌓아온 모든 걸 뺏기게 생겼다. 네, 현재 70대인 제보자는 약 50년 전에 동네 어르신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 남편이 타지에 있는데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 타지에 갔다가 그냥 눌러앉아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큰 공장은커녕 작은 쌀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낮에는 일을 도와주고 또 시부모님 새끼 밥도 챙겨주고 이러면서 인생을 이제 뭐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어떤요? 5살이 많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5살이 많은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아이까지 낳은 상태라 결혼을 되돌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공장 운영한다는 거 속여, 나이 속여, 이거 사기 결혼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런데 사기 결혼이죠. 15살 나이 차를 속인 건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더 심한 건 살다 보니까 남편의 의처증이 그렇게 심했다고 해요. 온종일 쌀가게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 제보자에게 수시로 바람을 피우냐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제 제보자가 손님이 없을 때 친구들을 가게로 불러서 술을 종종 마시곤 했는데 친구들이 돌아간 뒤에 너 아까 내 친구랑 눈 맞았지? 친구 보면서 왜 웃었냐? 솔직히 말해라. 제보자를 괴롭혔고요. 심지어 가게에 온 남자 손님에게 인사만 해도 좋아 죽네 좋아 죽어 라면서 비아냥과 폭언을 퍼붓고 화가 나면 손에 잡히는 물건 던지거나 제보자에게 주먹질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가게 평판 당연히 바닥이 났겠죠. 손님도 끊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가게를 접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남편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제보자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정말 나쁜 건 혼자 다 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본인이 또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 저런 의심을 한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제보자는 그렇게 의심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 술집 여자하고 있던데 자기 남편 미용실 그 여자하고 좀 이상하던데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손살 쳤대. 아유 돈이 없는데 무슨 뭐 그런 일이 없다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이렇게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 10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긴 했다고 합니다. 가장 그런 게 뭐냐면 예. 자꾸 돈 달라고 해요. 용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또 주말에 외박을 좀 일삼았다고 합니다. 아유. 그때부터 슬슬 제보자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의심은 사실이었을까요? 엄마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낌새가 이상하다 보니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 서류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으셨더래요. 거기에서 계약서가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찾아가는데 그 여자를 계속 보호하셨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건드리지 마라. 내 여자다. 당신이 전화하니까 연락하고 막 찾아가고 하니까 무서워서 지금 자기 안 만나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 계약서가 무슨 얘기예요, 변호사님? 네, 남편이 내연녀 앞으로 건물을 얻어줬습니다.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돈이 어디서 났느냐. 시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시골 땅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내인 제보자 몰래 팔아서 그 돈으로 내연녀에게 건물을 얻어준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예.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런데 이혼 소송 제기한 후에 사고가 생깁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어요. 네, 중태에 빠졌습니다. 뭐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또 자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라고 병원에서 두 손 모아서 빌기도 했는데요. 그 후 의식을 회복했고 이혼 소송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오랜 별거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제보자가 돈을 벌었고요. 또 그 후에도 같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만 또 각방을 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쳐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불쌍해서 한번 봐줬던 게 결국 독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뭔가 인기척에 눈을 깨게 됐어요. 보니까 이 남편이 몸을 더듬고 있었고요. 깜짝 놀라서 별거 중인데. 예, 거부했죠. 당연히 거부했는데 성폭행을 시도해가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 제보자가 남편을 차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또 빠져나갔는데 그 방 안에는 남편이 흘리고 간 정력제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 딸이 이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남편이 성범죄가 되면 손주한테도 피해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내 신고를 못 하고요. 다만 이혼 소송을 조용히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이혼 소송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벌어져요? 네, 반전이 남편이 제보자보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성폭행 미수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날에 남편이 병원에 가서 아내에게 맞았다는 진단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혼 소장에 평소 아내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했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다고 적은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 측에 따르면 남편이 진짜 노린 건 또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아내가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점포였는데요. 이 두 개가 모두 제보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부부니까 반반 5대5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 분할을 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죠. 제보자 딸은 이 성폭행 미수도 혹시 이 진단서를 끊기 위해서 벌인 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아, 손 변호사님 진짜 설계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또는 이혼 소송 당하겠다 싶으니까 부랴부랴 뭔가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법적으로 좀 잘 따져봐야 돼요. 우선 예전에 있었던 남편의 그런 행동들, 부정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강제로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범죄이기도 하고 또한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보자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이 남편이 아내를 고소했잖아요. 예. 폭행 등으로. 예. 근데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무고가 될 수 있고 또한 그거를 이유로 한 이혼까지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제보자가 원해서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 자체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고. 네,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냐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는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기간
서로 각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서로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관리, 증식 등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다면 이런 특수한 사정들을 이제 주장을 함으로써 설령 재산 분할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을 굉장히 낮추거나 또는 재산 분할 대상을 굉장히 좁게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꼼꼼히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이 제보자분께서는 지금 화병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신데. 네, 그러실만 합니다. 정말 50년 모진 세월을 정말 오래 참으시고 애쓰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딸도 전적으로 엄마 편이니까 이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본인 자신을 최우선으로 돌보시는데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곳은 호텔입니다. 벤 차량 한 대가 오르막길을 열심히 오르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잘 멈추고 운전자가 내리려고 하는데 슬그머니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 돼! 네, 뒤로 점점 미끄러지니까 운전자가 다급하게 멈춰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차는 그대로 화면을 따라 내려가더니 운전자를 떨어뜨리고 저 밑에서 쾅 부딪히고 나서야 겨우 멈춥니다. 그래도 저 운전자는 무사히 회복 중이라는데요.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교수님, 나도 저런 적 있다 없다? 약간 있죠. 저 정도는 아니라도 약간 있죠. 매사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무더운 날씨 때문에 도로가 지글지글 끓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가 쑥 연기를 뿜으면서 솟아버리죠. 뭐야 이거? 미처 피하지 못한 차가 잠깐은 붕 떴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와우! 자, 바로 뒤에서 오던 차량이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갑자기 생겨버린 언덕을 조심조심 슬로리 현명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도로가 솟은 이유 해도 너무 뜨거운 날씨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뜨거워도 그렇지. 자, 그럼에도 최근 들어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영향도 있다고 하고요. 목격자 말로는 이전에 비가 내렸다가 갑자기 날이 뜨거워지면서 도로에 갇혀버린 수증기가 빠져나가느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 지금 저거 튀어나온 게 수증기. 맞습니다. 같다고 합니다. 약간은 신기합니다. 예. 원더풀. 다음 이어갑니다. 자, 여긴 열차 승강장입니다. 웬 할머니가 운동이라고도 하려는 건지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좀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말로! 너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참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탑니다. 순간 할머니가 발이 또 걸려서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고집스럽게 오릅니다. 아이고, 할매요! 그냥 내려갔다가 옆 계단에 올라라! 라고 설득을 좀 해보지만 그래, 하네, 설득하네. 전혀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또 걸음이 빠르신 것도 아니고요. 앞만 걸어도 끝에 닿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힘들어요. 걸어서 하늘까지. 진짜 천국의 계단이네요. 손 변호사님도 한 말씀. 근데 좀 약간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좀 걱정도 많이 좀. 아니야. 딱 봐도 아니야.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강아지 한 마리가 힘껏 폴짝폴짝 뛰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자기 키의 2배는 돼 보이는데요. 왜? 그 앞에 비슷한 높이의 요람이 하나가 있죠. 설마! 강아지가 저렇게 힘겹게 보려고 하는 요람 안에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무사한지 밥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쉬고 있는지 안부가 너무 궁금해서 저렇게 뛰고 있는 거라고 해요. 세상에. 너무 귀엽죠? 아기를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저렇게 너무 힘껏 뛰다가 저 가느다란 발목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강아지를 위해서 요람을 낮춰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낮춰주든지 자기가 좀 안아주든지. 박 변호사님. 개 옆에 고기를 하나 갖다 주면 더 이상 안 뛸 것 같아요. 예, 글로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보, 내 뉴케어 못 봤어? 잘 좀 찾아봐. 아침 대신 먹으려고 한 건데. 나와봐, 그게 왜 없어? 분명 있었는데. 또 그렇다. 균형 잡힌 영양 설계로
온 가족의 영양을 채우다. 뉴케어.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This is not for dreaming. It's where you make things happen. Pressure is part of the game, so keep on pushing. I'm gonna skip you in the game, but one clever idea changes everything. Never ends. It just becomes your attitude. Our goal is to progress. We're no different. Nobody here is just sitting around. Sid is.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